안녕하세요, 외부리언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은 전국의 부동산학과 교수님들 중에 제일 유명하실 분이실 것 같으세요. 저희 매부리 TV에도 여러 번 나오셨고, 제가 사실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시기도 하신 심기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사실은 저희 나와가지고 뭐 또 주옥 같은 명언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아이고야. 예, 뭐 정책의 해가 될 것이다. 그건 재작년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콤파스 그런 거 콤파스 받고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처음 이제 여쭤볼게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뭐 갑자기 이게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상승이다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작년 연말부터 확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계속 떨어진다. 저희도 기사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왜 갑자기 이 분위기가 급냉했다고 보시는지. 가장 큰 건 불안한 거죠, 뭐. 참 이만큼 올랐어. 원래는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이렇게만큼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부침이 계속 있을 텐데, 이렇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제일 불안하고, 그나마 이제 거시 경제가 좀 좋으면서, 우리가 이제 80년대나 2000년대 때는 거시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3조 호황으로 쫙 오를 때는 뭐 고점이라도, 그런데 뭐 그 2000년대에도 뭐 IT 붐에서 쫙 올랐을 때도 뭐 크게 불안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왜 오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오를 정도로. 유동성으로 올랐다. 이건 유동성으로 올랐다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경제가 받쳐줄 때 집값이 고점에 갔을 때는 이만큼 불안하진 않은데, 경제는 뭔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집값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불안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이 어디가 끝인가? 이것도 궁금할 테고. 그럼 보통 이제 코스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집값이 움직임이 뭐 그게 좌우되거든요. 이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면 집값이 오르는 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 몇 번 연구한 것들은 보면은 코스피가 오르면 전국 집값이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면은 강남 집값이 오른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체 경기 지수라든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상황은 뭐 산업이 그렇게 좋다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는 것에 대한 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작년 말부터 나왔던 거는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어마어마하게 빨리 많이 하겠다. 미국에서도 뭐 빨리빨리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미국이 옛날 금리 올릴 때 진짜 무섭게 올리거든요. 1년에 뭐 한 6-7번씩 쫙 올리면 뭐 50bp씩 쫙 그렇게 하면 올 연말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불안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요동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대선이라든가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라는 게 도대체 이게 갈팡질팡, 외신에서 그렇게 전했다면서 가장 비호감에다가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책을 내고 있는데 아주 허황된 정책을 내는 후보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후보들 둘 보더라도, 이게 뭐 과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더 클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은 고점에서 불안한 거에다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지금 당장은 힘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몇 개 얘기하신 이제 지금의 불안 요인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금리 얘기하셨는데, 이제 미국도 계속 뭐 FOMC에서 금리 급하게 올리겠다고 하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연구가 있나요? 금리를 오르면은 보통은 주식이 먼저 영향받고 부동산이 나중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차가 어느 정도 두고 나오는지 그런 연구가 있나요? 그런 연구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꽤 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가정해서 봤을 때 이제 뭐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데, 보통 금리를 올릴 때는 경제가 좋을 때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년, 3년 지나서 집값이 약간 조정받거나 이런 신용을 하는데, 지금은 금리 올리는 게 경제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데는 또 막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막 빡빡빡 찍히고.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하는 거고, 경제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GDP가 작년에 뭐 상승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기저효과가 워낙 크니까 한 2-3년 쭉 따져보면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아주 특정 업종,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사상 최고가 뭐 이런 기록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보너스를. 나머지는 사실 상당히 안 좋거든요, 기업들이. 특히 뭐 여행업부터 시작해서 명동 가서 뭐 돈 쓰는 것들 보면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전반적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하고
과거 시점에 연구됐던 금리와의 집값 관계는 좀 다른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조정받는 게 크게 한 두 가지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이 이제 뭐 힘들어지고 막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까지 가려면은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가죠. 꽤 예, 많이. 뭐5% 넘어가는. 그뭐한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되거나 그렇게 돼야지 가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은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1%포인트나 1.5%포인트 더 올라가게 된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이제 집값에 직격탄을 주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거예요. 네. 근데 거시경제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집값으로 연결되는 전파 경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금 크지 않을까? 아, 이번에는 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과거에는 주식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금리 올리는 거 걱정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야. 이러면서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 근데 그분들 말도 자세히 보면요. 좀 지나면 다 하방 그런 거 받긴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주식 전문가 하시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은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몇 개 특정 업종은 좋겠지만 뭐 나머지는 다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로 중에 대출금리 올라가서 수요가 주는 경로보다는 거시경제 위축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좀 빨리 올 수 있다. 과거보다. 과거에는 그게 뭐 한 1, 2년 걸리는 것들이 지금은 뭐 충격을 좀 크게 받으면 그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한 3,300주까지 수 찍었을 때 건전하게 가려면 한 2,800원 찍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700도 무너뜨렸잖아요. 2,600까지 갔죠. 2,600까지 갔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연 끝난 거냐 아니면 다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여튼 금리는 오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마이너스로 길게 갈 건데, 근데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거시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그게 영향을 주겠지만은 금리 올라와서 다 파산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우리는 LTV를 뭐 한 55% 정도 대강 묶여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15억 초과 대출 해주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가 이 금리 때문에 파산을 하고 금융기관 도산하고 이런 단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아주 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파산은 좀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끌족, 뭐 가진 돈 1억인데 10억짜리 집을 사고 그 중에 은행 대출도 하고 사채도 끼고 막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다고 보는 게 금리를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할 때 그때는 뭐 2%짜리가 한 기준금리가 한 4, 5% 금방 올라갔거든요. 1년 만에. 우리는 그렇게 못 올릴 겁니다. 거시경제가 버텨주는 선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금리도 미국하고는 좀 페드하고 좀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 말은 올리더라도 그렇게 과격하게 잃어버린 20년을 야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못 올린다. 집값 잡기 전에 그 전에 거시경제가 뭐 아주 힘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금리라는 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만은 뭐 그렇게 폭발적 힘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아까 이제 상승 요인이냐 하락 요인이냐 약간 불분명하지만 지금 이제 대선 얘기를 대부분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간 하락기긴 하지만 대선 때문에 다 지금 이제 관망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만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뭐 지금 뭐 재건축 규제 푼다고 하니까 뭐 여야 다 푼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뭐 당연히 야당은 뭐 당연히 풀겠거니 근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다 풀겠다고 하는데. 재건축 투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요새 시장을 보면은 한참 신축이 주도하다가 신축이 꺾이고 재건축이 약간 버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재건축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기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여야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뒤에 깔려 있는 이제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꽤 크게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떤 개발이익이죠? 재충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익 부담금제 같은 거에서는 여당의 기본 입장 자체가 굉장히 세금을 늘리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힘은 없을 것이다. 근데 반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면은 뭐 기부 체납도 하겠지만은 뭐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럼 이제 야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6월달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네, 또 있잖아요. 6월달 선거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또 뭐 그때는 구체적으로 막 찍을 거예요, 그 후보들이.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단지 자기가 뭐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강북, 어디를 강남 하겠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네. 뭐 또 전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리고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지역별 공약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뭐 1, 2조는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5조, 10조쯤 돼야지 아.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쓴다 이런 분위기로 어마어마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대선 공약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는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거 깔리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 집값은 원래 잘 안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쪽에는 좀 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냐, 과거보다. 네. 근데 넘어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24년까지 뭐 거대 야당 180석 거대 야당이기 국회 때문에 말씀이죠. 국회에서 아마 그렇게 바꿔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개발 호재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여당이 됐을 때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많이 남아 있지만은 일부 개발 호재는 있다. 근데 야당 후보가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개발 이익을 뭐 지금 생각하듯이 한 10년, 20년 전에 생각하듯이 팍팍 그렇게 주고. 다 가져가기는 안 할 거다.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80석 이제 국회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싹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법안 사항 같은 경우에 규제 완화가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법안 사항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초안 같은 제초안이랑, 것들, 그다음 네. 뭐 저 보유세 같은 세율 조정 문제라든가 네. 이런 다 국회 사항이고 네. 국회 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당 후보가 뭐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기면은 국회도 좀 끌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좀 이렇게 박빙이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야당 후보가 만약 되면은 국회 관련 사항은 아마 대부분 비껴가는 쪽으로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안전진단 문제라든가 안전진단도 정부가 할수 있는 정부가 그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각각 뭐 세금에서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토지 용도와 관련된 것들도 국토부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호재는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좀 유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할 수는 있다. 근데 아무래도 국회의 도움 없이는 조금 이제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뭐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가요? 아니면 국토부? 아, 그거는 주택법 상황이니까. 아, 그러면 그것도 네. 국회에서. 네. 아, 재건축은 그러면은 뭐 야당이 되면 좀 더 할 것 같고 네. 여당이 돼도 일단 대선 후보께서 말 던지신 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그- 순간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과거보다는 네. 좋아진 것 같은데, 네. 과거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이 12월 한 중반까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뭐 얘기는 완전 반대였죠. 예. 상상도 못할 발언인데, 근데 이제 지금 여당 후보가 2017년에도 성남시장 시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거든요. 네. 그때 발언부터 이제 지금까지 다 보게 되면은 최근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그분이 기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마 풀어주더라도 그렇게까지 풀어줄 수 있겠냐.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여당 지지자들 그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용납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박관이 예. 크죠. 특히 이제 뭐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그분 직접 이제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의 발언도 한 게 있고 그 말은 제초안을 뭐 조금 무력화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이제 뭐 좀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